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구해조 경제입니다. 우리 앞서서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 있죠? 에코프로 머티리얼즈, LS 머티리얼즈 알아봤는데요. 이 회사들 상장하자마자 주가 몇 배씩 뛰었죠? 그래서 주목한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최근에 또 상장한 DS 단석인데요. 이 회사도 앞서서 상장한 회사들처럼 몇 배씩 주가가 뛸 수 있을까? 관심을 모았고요. 역시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DS 단석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뭐 복잡한 숫자의 그래프에 뭐 밸류에이션이다까지 해가지고 매우 머리 아프고 재미도 없고 졸리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료 화면은 접어두고요. 필요할 때 잠깐 보기로 하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재미있게 쉽게 다가가는 구해주 경제가 됐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. 먼저 상장 후 매매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. 기간, 외국인 개인들이 얼마나 샀고 얼마나 팔았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,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, 사실은.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어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또 전망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장 후 매매 동향인데요. 먼저 공모개요 볼까요? 12월 22일에 상장을 했고요. 공모가는 10만 원이었어요.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300% 상승을 해서 40만 원에 맞췄습니다. 첫날 300% 상승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. 그래서 1월 5일 현재 종가 기준 26만 원 선이네요. 40만 원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모가 10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. 유통 물량이 총 발행 주식수 대비 공모주가 약 21%, 122만 주였고요. 거기에 기존 주주 물량이 3% 정도, 약 19만 주 정도가 돼서 총 141만 주, 24% 정도가 유통됐습니다. 유통 물량 주식수 24%면 뭐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유통 물량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약 10% 정도다라고 하면 품절주라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. 물량이 작으면 그만큼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한 20% 선이면 적정 물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. 30%가 넘어가면 너무 많다. 그래서 주가가 좀 우려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적정 주가 한 20%에서 약간 높은 수준인 24% 정도가 유통 물량이어서 물량 자체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요. 그리고 기관이 지금까지 1월 5일까지 68만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. 이 68만 주는 앞서서 유통 물량 주식 수가 140만 주 정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. 이 물량이 대략 한 반 정도 되죠. 그래서 기관은 상당히 뭐 가진 거 다 팔았을 것 같아요, 이미.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300%나 올라서 40만 원 선에서 26만 원 선까지 내려가는데 기관이 상당히 끌어내렸다라고 평가가 되고요. 그리고 외국인은 12만 주를 팔았습니다. 1월 5일까지 12만 주를 팔았고 기관에 비하면 그다지 그 거래량, 뭐 물량 자체가 그리 크지 못합니다. 그래서 총 80만 주의 물량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것을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. 그래서 주가를 상당히 지지하는 세력은 개인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. 그런데 이 68만 주나 쏟아낸 기관이 첫날에만 40만 주를 팔았어요. 기존에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 또 공모에 참여했던 그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첫날 다 쏟아진 것 같고요. 그래서 기관이 쏟아낼 물량은 이미 다 쏟아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. 그리고 이후에 한 3일간 또 한 30만 주 정도를 더 매도를 해서 총 68만 주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물량은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개인이 그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. 이 정도면 기관은 이미 다 쏟아냈고요. 앞으로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낸 개인이 거의 대부분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DS 단석을 개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네요. 자,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 내용을
무엇인가,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사업이 유망한가 알아보겠습니다. DS 단석은요, 한마디로 리사이클링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리사이클링 하면 여러분 배터리 리사이클링 떠올리시죠? 최근에 전기차 매우 그 중요성이 두각이 됐고, 그래서 전기차 그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에도 우리는 크게 주목을 했고요.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또 광물을 또 얼마나 잘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까지 우리는 주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도 관련된 주식시장도 아주 뜨거웠죠.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면 여러분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. 물론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합니다만,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바이오 에너지가 DS 단석의 주요 그 주력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바이오 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. 바이오 에너지 어떻게 리사이클링 하는가 알아볼게요. 바이오 에너지는요, 크게 세 가지로 또 사업 영역이 나뉘는데요.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중유, 바이오 선박유로 나뉩니다. 먼저 바이오 디젤은 그 디젤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젤 연료를 뽑아냅니다. 어디서 뽑아내느냐? 바로 폐식용유로부터 그것을 원료로 해서 경유를 뽑아냅니다. 식용유에서 경유를 뽑아내요. 이래서 바이오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. 그리고 바이오 디젤이라고 부릅니다. 디젤 차량용이고요. 이 차량용 경유를 쓰는 차량에 이 바이오 디젤을 적용하는데요. 경유는 원래 화석 에너지잖아요. 이 화석 에너지는 온실가스 대기 오염의 주범이다라고 평가되죠. 그래서 각국이 아주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 사용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바이오 디젤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1kg당 무려 2.6톤이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. 식물성 유지를 그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료 품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려집니다. 원료 품질에 따라서 그 결과물인 그 경유 역시 그 품질이 결정이 되고, 그래서 그 화석 연료인 경유 대비 그 품질이 꽤나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됩니다.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그 쓰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뭐 할 수 있죠. 그래서 DS 단석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차세대 바이오 디젤 HVO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올해 말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실제로 그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. 앞서서 말씀드렸던 1세대 그 식물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디젤의 단점을 대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. 동물성 유지로 그 원료를 확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원료 품질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낮췄다라고 밝히고 있고요. 그래서 일반 디젤과 그 품질을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고품질의 경유를 얻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아주 기대가 되죠. 자, 비용 구조 측면에서도 원료가 차지하는 그 가격 비중을 크게 낮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바이오 디젤을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바이오 디젤이 차량용이고 또 시장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 부분에서 바이오 디젤이 또 가장 또 눈여겨볼 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 바이오 중유인데요. 바로 발전용입니다. 바이오 디젤의 그 공정 부산물, 피치라고 하는 공정 부산물을 원료로 하기도 하고요. 또 동물성 유지 등을 또 활용을 해서 바이오 중유를 얻는데요. 미세먼지도 30%나 줄일 수 있고 또 온실가스는 85%나 저감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중유도 그 발전용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이고요. 또 바이오 선박유도 있습니다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박용인데요. 아주 저품질의 유지 부산물을 원료로 합니다. 그리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그 평가되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투자 포인트 앞서서 차세대 바이오 디젤 HVO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2024년까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 매출 성장률이 약 20 평균 20% 수준입니다. 그리고 매출 비중의 6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매출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성장률도 20%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그 DS 단석의 사업 부분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 디젤이 가장 시장성도 좋고 또 차세대 그 바이오 디젤인 HVO가 또 주목된다. 이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볼까요?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하면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뭐 리튬, 니켈, 코발트 같은 이런 그 광물들을 추출을 하는 그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흔히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죠. 그건 아닙니다. DS 단석은 내연기관에도 배터리 들어가잖아요. 이 배터리로부터 재생연이라고 하는 금속 납을 추출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벌여왔어요. 조금 실망스럽죠. 아니,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이런 광물들을 추출하는 게 앞으로 유망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. DS 단석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지난 2023년 5월에 공장을 착공을 했어요. 이 공장에서는 그 폐배터리를 파쇄해서 블랙매스를 얻죠. 5,000톤 규모의 그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5,000톤이 얼마나 되는 규모냐? 2차 전지 리사이클링이다,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. 성일 하이텍이 그 폐배터리 처리 시설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죠. 이 리사이클링 파크는 배터리 파우더 1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. 규모 면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일 하이텍이기 때문에 이 회사보다는 좀 그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 크게 고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.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2011년부터 해왔어요. 그래서 무려 10여 년 동안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해왔고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15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은 좀 작아요. 앞서서 전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은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다. 33분의 2나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에 비하면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그 비중이 작습니다만 앞으로 성장률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0%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. 여기에다가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더해진다면 그 성장률은 앞으로도 더더욱 기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주목해야 된다. 그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만 주목해야 된다. 그 성장률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인데요. 무려 1984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은 매출 비중은 8% 정도고요. 성장률을 봤을 때도 앞으로 그다지 성장률이 기대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은 뭐 잊어버려도 될 것 같고요. DS 단석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바이오 디젤 HVO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 줄 요약한다면 투자 포인트를 한 줄 요약한다면요. 실적 견인의 바이오 에너지, 높은 성장의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DS 단석 알아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